국회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 관련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들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대신 본회의 발언과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 14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건축 용적률은 최고 500%로 서울의 층수 제한은 50층으로 도심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공수처 출범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과 함께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최대 6.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세법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임채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채원 기자. 네. 네, 지난달 30일에 부동산 관련 임대차법 개정에 이어서 오늘 결국 부동산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네요. 네,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계획이 마무리된 건데요. 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부세와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도 통과됐는데요.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네, 통합당은 민주당의 부동산 3법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3법 통과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통합당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앞서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3법 처리를 막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됐는데요. 통합당은 필리버스터의 현실성과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에 따라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폐기하고 면밀히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와 양도세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정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종부세 등의 강력한 조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합 공급 확대의 혜택이 실소유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무지몽매한 억지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 자금을 활용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하시겠습니까? 네, 임채원 기자. 또 오늘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이어서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또 다른 어떤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 통과가 됐나요?
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3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 최숙현법도 통과됐는데요.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분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 조사와 관련해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의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1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2천 호를 신규 공급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할 신규 택지 마련,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핵심 지역에 3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입지 여건이 좋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 과천청사 일대에 공급되는 주택 5천 호 이상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관심사 중 하나인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도 눈에 띕니다. 우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 4천 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증가하는 용적률의 최대 70%까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고 기부 체납받은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포함된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사전 청약 물량을 6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후속 3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위원 추천 교섭단체를 지정하는 길도 막혀 공수처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통합당의 반대 속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 소관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서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규칙안 등입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불참한 통합당은 법 자체가 위헌인 공수처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했습니다. 국회의 실질적 통제나 감시, 감독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은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된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입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은 모두 처리됐지만 규칙안 중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지정 위원 추천 조항이 빠지면서 공수처 출범 표류 가능성이 나옵니다.
당초 규칙안엔 교섭단체가 기한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주도해 추천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된 규칙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겁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후보 추천위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통합당이 끝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기 위해선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도록 한 내용 등 공수처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추천위 구성부터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제대로 된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 핵심 바로 이슈가 부동산 대책인데 오늘 본회의에서도 앞서 리포트 몇 개 나왔듯이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그동안의 관련 법안들 모두 처리가 됐죠, 지금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다가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바로 현장 중계까지 했었는데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권 어떤 반응 내놨습니까? 예상대로 여야 반응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기대를 했고요. 반면 통합당은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미치는 법안들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방침도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통합당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졸속 정책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7년 동안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정세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절대로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조치는 실효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사실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기의 과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통합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죠. 대신 지난 본회의에서 화제가 됐었던 윤희숙 의원처럼 5분 자유 발언에 나서서 여론전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상황을 보면 여당은 속전속결, 야당은 속수무책이라는 이런 언론의 표현도 있었는데요. 통합당은 그동안 거대 여당을 상대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번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 발언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통합당 9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꼽히죠. 최근 정부 대책은 모든 단계에서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은 증세가 아닌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내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나오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고요. 예. 그런가 하면 김성계 의원은 전세 사다리를 밟고 이루려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민주당이 걷어찼다며 그 자신이 서울 시내에 그 전세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이야기를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 법을 밀어붙이기 전 그런 전월세를 구하려 다녀봤다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편 그 5분 자유 발언에서는 법 여건에서 그 윤희석 의원의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을 리메이크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그 민주당 신동구 의원은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그 윤희석 의원 연설의 첫 문장을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결혼 3년차 신혼부부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구의 한 빌라에 살고 있다며 그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이 이제 박 기자, 오늘이 7월 임시국회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번 그 7월 임시국회를 다뤘던 뜨거운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 빠뜨릴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또 그 법사위를 파행까지 몰고 간 소설을 쓰시는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야당은 그 수사권 그 지휘 남용 등의 이유로 그 추 장관의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23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과엔 이변이 없었습니다. 부결이 됐는데요. 추 장관도 탄핵안의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그 표결을 앞두고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그 본회의장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예. 탄핵안은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표, 그다음에 반대 179표, 기권 4표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두고도 여야는 그 엇갈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은 자당에선 107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면서 찬성 2표와 기권 4표까지 그 민주당 쪽에서 그 6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탈표는 없다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등 새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있었죠? 네, 이 두 인사 모두 이제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야당은 전문성이 없다면서 그 부적격한 인사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 인사청문 그 보고서도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자질 검증보다는 그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 또 유학 자금 문제가 쟁점이 됐었고요.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 된 입장을 헤아려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박 원장의 학력 위조 의혹을 두고 그 정치 구단의 박 원장과 야당 의원의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 박 원장을 낙마시키기엔 그 야당의 화력은 부족을 했습니다. 이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네. 여야의 갈등과 대립은 여전했습니다. 7월 국회 그 거대 여당 앞에 야당의 견제는 이런 속수무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현안마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부딪히고 네. 있는데 이러한 대립은 9월 정기 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8월 임시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까지 현실적으로 보는 걸까요?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모르겠는데 계속 갈등이 이어질 거다. 조금 안타까운 소식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세종시를 방문하려다 비 피해 때문에 연기했는데요. 오늘 서울 지역 의원들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 통합당에는 국회 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우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지난달 31일 국토연구원 등과의 간담회에 이어 서울을 지역구로 둔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원식 단장은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해 2달 안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쟁으로 민심을 왜곡할 이유도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 단장은 국회 완전 이전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포함해 설계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추진단은 또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발전에도 좋다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을 글로벌 경제수도로 키워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서울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면 서울과 서울 시민에게는 새로운 꿈의 공간이 열립니다. 통합당은 2004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에겐 발언 자제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에선 정기국회 특별법 처리 불발은 물론 대선까지 길게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함께 방조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강민재 기자입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피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위력이 작동하는 조직 문제가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강한 통제권을 가질수록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발생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왜 신고를 못했냐는 등 2차 가해들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한다든가 감당하면서 받는 2차적인 피해. 원래 이게 이제 2차적인 피해가 어떤 경우에는 원래 1차적인 피해보다 훨씬 더 환자한테 트라우마,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위력에 의한 이 성폭력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가해자가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도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성폭력 범죄 신고 접수 시 대응 절차가 즉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혐의자를 즉각 분리해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를 방치한 조직에 대한 내부 징계와 방조범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적 조직 내에서 성폭력 신고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어떤 그 기구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한 달 이상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내부 징계 또는 방조범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빨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사건 처리는 오리무중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범죄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가 상당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라든가 사건 처리가 지금 오리무중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통합당은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시효를 당초 5년에서 완전히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준희는 또 특별윤리감찰관 제도를 당원 당규에 신설하고 임시기구인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은 차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당내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합니다. 통합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제보받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 지원단을 꾸리고 부동산 정책 피해자의 법률 자문 등 각종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17개 상임위와 2개 특위에 회의장 참석 인원을 좌석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회의는 풀 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국회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화상회의와 원격투표 등 비대면 회의제도 투입을 검토하고 관련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는 해외 주재관들이 파악한 각국 의회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해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어제였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깨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놓고 여야는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언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좀 더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 총장이 다시 그런 기계를 초임 검사들한테 보여줘서 검찰의 임무는 거대한 권력의 비리,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가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여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검사로서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발언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당 지도부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박범계, 유기용 의원 등 당내에서는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이 다시 권력형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는 기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은혜 대변인 등도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하면서 윤 총장의 결기가 실제 수사에서도 지휘를 통해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다양한 해석과 공방에 정가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심 발언에 이은 윤 총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모두 입법과 정책에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통합당이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8.3%로 31.7%를 기록한 통합당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결과는 이와 좀 달랐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5.9%포인트 뛰어오른 35.6%로 나타난 반면에 민주당은 33.8%에 그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1.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오차 범위 내 접전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차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불과 한 주 사이에 유독 서울에서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 이반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의 집값 폭등, 또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별로는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분포에 큰 변동이 없어 통합당이 일시적인 반사 이익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서울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서울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통합당. 과연 앞으로도 지지율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후보 중 한 명이죠. 김부겸 전 의원의 부인 이유미 씨가 친정 오빠로 인해서 남편이 곤란을 겪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장문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로 나선 김부겸 후보의 아내 이유미 씨가 자신의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때문에 남편이 곤욕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인 이유미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은 오늘 김 후보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씨는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 전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 교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 위안부의 성노예화는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로도 유명하죠. 바로 이 손이천함 때문에 김 후보는 최근 일부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내인 이유미 씨는 자신의 형제가 모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집안 내력과 남편으로 인해 세 차례나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렀던 사연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고 믿고 뒷바라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옛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며 큰오빠가 아닌 남편 김부겸의 걸어온 길만 봐달라고 민주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장인의 좌익활동 경력이 논란이 되자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라는 연설로 정면 돌파했던 일이 있었죠. 이번에 김부겸 후보를 향한 논란도 이와 비슷한 연좌 프레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 후보 부인의 절절한 호소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임시국회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부동산 관련 조치와 또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삼선 중진이죠.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당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또 오늘 이제 부동산 나머지 관련 법들 또 그리고 공수처 관련법에다가 몇 가지 통과가 됐는데 예. 공수처도 지금 이제 규칙된 다음에 속도를 내겠다 그런데요. 오늘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 조혜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보면은 그 최악의 기록을 남긴 오늘 본회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 핵심 법안이었던 부동산 3법이 제가 속한 기재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 의원이 적석 제안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 세 가지를 제안해서 상정했는데 문제는 그 세 법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 포함해서 한 40명 가량 그 제안한 법안이 한 40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건지를 특정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40건이 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법안에 처리할 때는 고용진 의원이 제출한 세 가지 법안 그것만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상 행식 논리상으로 말하면은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한 셈이 되는 거죠. 이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처리돼서 이건 전에 없던 기록을 남기게 됐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법안이 중요한 법안인데 상임위에서 우리 비제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심사가 안 되고 소위를 만들어서 심사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옛날에도 제가 알기는 18대 때인가 그때 지경위 지금 산업위에서
그렇게 심사 없이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에 군사 정권 때도 날치기는 가끔씩 있었지만은 법안 심의는 다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법안 심의 없이 통과시킨 거는 이번에 첫 기록을 남겨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내용도 지난번에 2018년도에 한번 종부세법 올렸는데 오히려 부동산 더 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세금 폭탄 퍼붓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더 튈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오늘 법안 처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법도 저희가 위헌이라고 심판 청구를 해놨는데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이 나기 전에 또 처리를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은 보니까 조금 반대 토론과 5분 자유 발언 좀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표결로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여당 걸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그 입장을 하나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무력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국회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절차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또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자 그런 입장이고 또 그저께 5분 자유 발언에서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사실 다 아시겠지만 5분 자유 발언은 그냥 큰 반응이 없는 절차였는데 그동안에 처음으로 5분 자유 발언이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일으킨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나 진정성, 논리가 중요하다. 제대로 내용이 있고 논리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은 5분 자유 발언 같은 그런 걸 통해서도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절차를 통해서라도 목소리 제대로 내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 법을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완성을 했고요. 또 오늘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한다면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공급 확대 정책은 저희 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거기 때문에 늦게라도 이제 정부가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발표를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오늘까지 지난 30일 본회의하고 오늘 본회의까지 계속 밀어붙인 이 법안들이 초과잉 규제 법안들이고 또 세금 폭탄을 퍼붓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강행을 하면은 공급 위주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저는 반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 위주 정책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지금 이 밀어붙인 이 법안들을 빨리 손을 봐서 그런 과잉 법안 내용을 좀 완화시키고 합리화하는 노력이 후속 조치가 있어야 공급 정책들도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빨리 오늘 이제 강행 처리했지만은 빨리 소위를 열어가지고 후속 선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은 환영하지만은 입법했던 것은 손질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추가적인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오늘도 지금 부동산 관련법과 또 공수처 후속 법안 등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또 새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당분간 경색 국면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오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전국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대전 유성이시죠. 나중에는 비가 지금 경기 가평, 죽전 이런 데 폭우가 나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만은 맨 처음 대전에서 좀 피해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대전이 그동안은 가뭄이나
또는 뭐 폭우의 피해가 별로 없었던 편안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상 이상 뭐 증상으로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제 비가 내려서 곳곳에 이제 물난리를 맞은, 그래서 피해가 적지 않은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지역에도 좀 피해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곳곳에 아주 이제 충북의 경우와 같은 큰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곳곳에 많은 좀 물적 그런 피해들을 좀 많이 보고, 또 여러 같은 도로나 뭐 이런 데 침수되고. 네, 앞서 제가 이제 조혜진 의원과 전화 연결하는 거 좀 옆에서 이제 들으셨는데, 야당 쪽에서는 속도전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속도전 불가피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서 여야가 같이 이렇게 법안도 다듬고 하면 뭐 제일 좋은 거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월세 시장도 매우 불안정하고, 이것이 곧 서민들의 생계나 생활 기반하고도 많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속도를 빨리 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몇 배로 올린다든가 또는 월세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견뎌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 통과와 함께 시행을 곧바로 해서 7월 30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하는 걸로 해서 곧바로 지금 적용될 수 있게끔 한 배경은 아마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야당은 여러 가지 조금 독주, 심지어 독재라는 용어까지 써가면 비판을 하는 거죠?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여당이 일방 처리를 했다라는 점에 그 섭섭한 마음을 표시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그럼 야당도 보이콧하고 또 이렇게 거부하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법안이 좀 더 완결성을 갖도록,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사전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여야가 합의 안 됐다고 마냥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통합당은 임대차 3법 등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만 키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제 그 전세 보증금도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몇 배로 올린다고 하고요. 부동산가가 폭등하니까. 그리고 월세로 또 전환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전월세 시장이 다 출렁거리고 하니까 이에 대한 안정을 위한 것이 그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야당이 참여가 좀 미흡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속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더 엄청난 타격을 서민들이 입게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방관할 수는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이 상당히 늦게 됐었죠. 한 달 반쯤 지나서 개원을 했는데. 5월 31일 날 임기 시작이고 6월 5일 날 이제 개원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후 원구성이 잘 안 됐죠.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랬다가 뭐 한 달 반쯤 돼서 했는데 대통령도 개원연설을 하고 또 의장님도 했었는데, 그날 언론들이 뽑았던 제목이 대통령의 협치 관련 얘기, 의장님의 소통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국회 모습 보면은 두 분이 강조했던 키워드하고는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정을 주도해서 이끌고 나갈 집권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그 점을 더 뼈아프게 지적을 받고 더 두텁게 소통을 하고 또 협치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될 때, 더구나 지금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부동산 시장이 뭐 쾌도난마처럼 딱 좋은 처방이 나오기가 쉽지 않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있고, 또 오래 묶어 있는
또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그럼 그런 사정에서 마냥 이렇게 지금 야당과의 관계, 지금 8월 하순에 있을 8월 임시국회도 그렇고 정기국회도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고 지금 급한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3법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폭등 투기 세력에 대한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하는 그런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뭐 그런 응급 조치를 지금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함께 투기 세력 이게 그냥 공급만 늘려서는 또 안 되거든요. 아까 조혜진 의원은 공급을 늘리자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시는데 뭐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냥 투기 수요를 그냥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늘릴 경우에는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투기 수요도 잡고 또 그러면서 공급도 실수요자들에게 맞춤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도 19대 때 하셨던가요? 네, 19대 때. 19대 때 법사위원장 하셨고 또 20대 때 사개특위원장도 맡고 있었는데요. 공수처 관련 보니까 후속 법안이 이제 나머지 뭐 국회법이라든가 인사청문회는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규칙은 보니까 애매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의장이 기한을 지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됐는데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의장이 제3회 대안을 하는 것은 빠졌는데 애매합니다.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야 공수처가 이제 구성을 될 수 있고 나머지 그 수사검사들이나 공수처 차장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 7명의 추천 중에 6명의 추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야당이 2분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기구가 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법적 기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야당의 추천 거부로 비협조로 그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단 규칙의 기한은 정했어요, 일단요. 근데 기한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응하지 않으면 지금 방법으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입법 과정에 기한 내에 그 교수단체 대표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추천을 대신 하기로 보완 규정을 뒀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여당이 독주할 수 있다. 또는 공수처가 생길 때 야당이 충돌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겠죠. 또 야당이 걱정했던 것이 정권 내 그 앞잡이가 된다. 야당 탄압에 뭐 이런 구실이 된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2명은 야당이 추천.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추천인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2분 모두가 동의를 안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살릴 때 사실은 의장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그 공수처장의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협조를 하셔야 된다. 일단 정비가 애매하게 되긴 했는데 일단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정도 수준이군요. 네, 지역구가 또 대전이신 만큼 행정수도 이전에도 큰 관심을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옆 동네죠, 세종시가. 네, 그렇죠. 당초에 거론되던 국회 분원이 아니고 국회 완전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있는 반면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대거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특히 회의가 열리는 날은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능률이나 낭비가 크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그 비능률과 낭비를 극복하고 그리고 입법부와 집행부가 보다 더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뭐 기재위라든가 국토위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라든가 교육위원회,
뭐 과방위 이런 상임위의 회의만이라도 세종시에 하도록 하자. 그리고 본회의는 서울에서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내려가서 해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다소 이제 국회가 좀 불편하고 좀 비능률적인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헌재 14년 전에 헌재 결정의 위헌을 피하면서 기능적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라는 의제를 던짐으로써 사실은 이것은 뭐 국민적 동의를 합의를 이뤄야 될 그 큰 중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대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서 실현하되 그 국회 본회의나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확장을 전제로 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분원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지금이라도 예산안과 여러 가지 용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여당 지금 상당히 강하게 이른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관련 입법과 더불어서 행정수도 이전 강조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서울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좀 높습니다. 높고 네. 또 야당도 지금 위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문제 푸는데 개헌 또는 국민투표 뭐 특별법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 생각하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4년 전에 분명히 그 국회의 본회의 그리고 국회의장의 소재지 청와대는 대통령 뭐 이것이 수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할 때는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렸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정파간의 합의는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팽팽한 여론 가지고는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좀 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것이 국가 전체 또 서울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10분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의 중진으로서 당 내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에서 좀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5선 국회의원이 되면 당선이 되면 5선 국회의원이니까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그 정치적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출마의 변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당선이 됐고 5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5선 중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여야 간에 이렇게 부딪힘에 있어서 거중지간 잘 이렇게 조절해내는 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중진 의원들 또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을 좀 규합을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좀 나서서 지금같이 남마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전국의 경색을 푸는 데 좀 역할을 좀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선의 당선 약속할 때 했던 목표 앞으로 잘 달성하길 기대하면서요. 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강한 비구름은 북한 지역에 머물면서 강원 북부 지역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최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은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